네, 7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총선 배틀 시작하기 전에 여야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수원시를 찾아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수원은 민주당이 현재 5석 모두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양금희 의원님,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서 오늘 철도 지하 공약을 발표하는 것, 이따가 뭐 잠시 후에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수원은 사실은 저에게는 험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경기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저희가 몇 석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저희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 도심 철도의 지하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제가 있는 대구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심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필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수원을 찾아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민주당이 5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이기 때문일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험지 양지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저희 당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거,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대선 때 공약하셨으면 이제 집권하셨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총선 공약으로 다시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뭐 하셨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수도권 도시철도 지하화뿐만 아니고 저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정부 여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당도 도심철도 지하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준비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도심철도 지하화와 관련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도심 재개발과 관련되어져 있는 법안이 지난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법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그리고 여야가 그 법안을 이제 심사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들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비판이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상상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든 사회적 현상은 사회적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정부 그런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념으로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집권을 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한 이념을 대표하는 집단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시고 또 집권 여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분열 또 극단적인 대립 양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이념 전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전체적인 그런 실정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제 4가지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요. 그 비판하는 배경은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어떤 그 이미지로 총선을 치르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미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여론조사가 50%가 호감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총선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계산된 형태의 저희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또 조금 전에 이제 정적 죽이기 이런 표현이 방금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야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싸우는 거고 잘난 척하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 다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극렬 지지층들의 어떤 그 정치 팬덤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선긋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정적 죽이기라고 하는 프레임은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되어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적 죽이기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 한 가지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아직도 안 하고 계셔요. 기자회견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을 하셨는데, 이건 국민과 도대체 뭘로 소통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먼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의 앞으로 정치적 방향, 총선에 대한 우리 입장,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들어집니다. 대통령께서 속히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자회견이 아닌 다른 방식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년에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그 부처하고 대통령실하고만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국민들과 함께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한 부분은 지금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요.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도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양금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감히 그만큼의 어떤 그 아픔에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진상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다고 하냐면 11명의 조사위원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7명을 야당 측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립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 동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장주의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 측에서 영장 발부도 법원에 그 허락을 받아야만 사실은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미 불기소 처분된 것까지 다시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거나 다시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러한 형식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이태원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말하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은 저희가 좀 바로 잡아주면 저희도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과 용산의 생각은 같이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법안에서는 특조위의 구성이나 권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겸 의원님 방금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또 생존자들 이런 아픔에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협상 태도를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그 패스트트랙 지정 기한이 지나서 국회에서 의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도대체 그 공감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면 좋을지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해오고 또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다면 저희 국민들의 입장에서나 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 말씀이 도대체 그동안에 안 해오신 것을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지금 말씀하신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 소지나 또는 특별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들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기소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또 기소기관으로 넘겨서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 넘겨져서 그런 그 조사된 내용이 수사로 가고 수사된 내용이 재판의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꾸려지면 거기서 뭐 재판권을 행사합니까? 아니면 기소권을 행사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정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건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정말 국민의 아픔 70%를 그럼 넘게 우리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조차도 또 이전에 소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나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쪽 편을 매도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위헌 세력으로 또 규정할 겁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고 특별한 조사 기구를 꾸려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만이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피pension 절규를 그 한을 좀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걸 꼭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거부권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반박 의견을 드리면요. 우리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축약을 하면 사실은 지난해에 국정조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 이후에 특별히 나온 내용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도 사실은 우리 그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생존자들 부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하고는 저는 분리해서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이 가지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진상조사도 충분히 되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11분의 이 위원들을 모실 때에 반반 적어도 그 정도는 하게 된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을 정쟁의 도구화로 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가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또 주요한 어떤 증언을 해야 될 분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으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국민의힘에서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도저히 못 만나겠다 이러신다면 국민의힘 대표라도 유가족들 만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고 재발 방지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참사가 벌어지는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 한번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쟁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떤 지점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부분하고 그 법리를 실천하는 부분하고는 사실은 조금 공간적인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야당에서 정쟁을 하지 않고 유가족의 아픔을 저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라도 적어도 사실은 11분의 위원을 모실 때 중립적인 형태로 믿을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전격적인 어떤 그 양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만 이게 팩트 체크 비슷한 건데요. 지금 국조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야당 추천 넷, 여당 추천 넷,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변협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해서 추천하는 목 셋.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회의장의 추천목까지 다 야당 그 인사라고 하는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이런 것은 스스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중립성 그리고 또 이 특별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본인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단체, 유가족들도 포함되겠죠. 와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 세월호 특별법이나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추천한 위원까지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의장 중재안에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로 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협의라고 하는 것하고 합의하고 했을 때 결과가 천냥지차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지금 이걸로 가지고 사실 야당과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일은 공정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는 법안 재협상과 재의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장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그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 사실상 특조위를 공전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된 건데 네. 여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그 실질적 진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그 2월 국회 내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네, 앞서 두 분께서 조사위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차가 상당하셨는데 여야 재협상 여지 있습니까? 저희는 협상을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는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협상을 계속하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야당 쪽에 묻겠습니다. 재협상 여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괜한 퇴직거리를 잡아서 이걸 공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여야 협의를 대단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분노 또 피해자들 그 아픔 이런 상황을 공감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문제는 여당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용사는 오더가 없이는 여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갖는 느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왜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는 윤재욱 원내대표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훨씬 더 파워가 세다. 그런 이야기가 한간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협상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꼭 반드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윤재욱 원내대표보다 더 파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당과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는 협조 관계고 협의 관계지 절대로 수직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번에 저희 비대위원장으로 앉을 때 계속 야당에서 했던 그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아바타. 근데 아바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저희가 모든 게 당에서 당의 의지대로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상특권법뿐만 아니라 이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이면에는 사실 제가 국회에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참담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고 또 범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80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저희가 입법 복수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때에
뭐 저기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검수완박법이라든지 이런 거 통과시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미 이제 저기 위헌 판결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사천리로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냐면, 야당이 모든 걸 다 지금 국회 내에서 야당의 힘으로 다 해나갈 수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 과정에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만나가지고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협상 테이블 한번 좀 앉아주시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선 과연 재의결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내일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일단 여야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2월 19일에 개의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이번엔 윤영덕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재의결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재의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고 나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태원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 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태원 특별법, 이건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그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법이 정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은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지도부 간 협상이 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쌍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수 국민들이 그 의혹 그 규명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그냥 보란 듯이 재의결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정말 한번 딱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자꾸 정쟁의 요소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이 법의 통과를 통해서,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무한히 그런 여건 조성이 뭐 완전히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 내 상황이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재의결 시점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난 이후인 2월 임시국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민의 뜻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뭐 야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또 민생 법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2년 유예 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내일 아마 통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83만 개 정도쯤 되는 그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준비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유예를 꼭 해달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유예를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저희가 그동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이제 83만 개 중에서 거의 40만 개 이상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하면 되는지도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절대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지금 그게 준비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야당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수출입은행법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 수출을 저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LC가 주고 받는 데 있어서 보증이 문제가 되는데, 수출입은행의 한도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하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이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출입은행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방위산업지원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시급한 민생 법안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내일 통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뜻,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상특허법이라든지 대운특별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오랜 시간을 끌면서 제의 표결을 안 하느냐 하고 보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야당이 좀스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의도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공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이제 컷오프 되거나 탈락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약간 루머 비슷한 생각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2가 되려면 저희가 300명 같으면은 200명 이상이 이제 찬성하면 사실은 제2 과정에도 통과가 되거든요. 3분의 2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흉흉하게 돌고 있으니 저희는 굳이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이렇게 대범하게 좀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통과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한 법안에도 여당이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돼요. 여당이 왜 여당입니까?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이 법률 때문에 막힌다고 하면 야당한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야당한테 자꾸 발목 잡고 있다 이러는데, 아니 언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또 야당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이 민생 법안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그거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것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그런 방지 대책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니까 그것 꼭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러는데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만 늘려달라고 하면 그럼 그 시간에 죽어나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민생 법안입니다. 이거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우리 여당에서 정말 민생을 챙기신다고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당다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집권 여당다운 적극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반대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윤영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청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사실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이 방법이 아닌 지금 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되어지는 부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부 조직 내에 있는데 그때도 청을 요구를 사실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충돌의 문제가 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 수사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이 부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정부 조직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청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갖다 딜레이 시키는 거는 뭐 저는 뭐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 총선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총선 배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운동권 병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오늘로 딱 70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총선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는 이번 총선 구도를 운동권 청산으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그냥 운동권 청산의 프레임이 사실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조국 사태라든지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이 가장 돋보였던 점은 본인을 희생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이 사실 공직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린 거고 존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보니까 이게 뭐 그건 거예요. 본인의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내로남불의 완전 전형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고 이분이 그렇게 큰 정치를 하실 분이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정신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이다. 운동권 청산이 어떻게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헌신을 하셨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땅히 그런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일종의 기득권화돼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마땅히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우리의 대한민국 그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런 어떤 인적 혁신 또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 구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테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그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고귀한 정신 이것은 지켜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사실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뭐 저기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했다는 거죠. 변해서 더 이상은 옛날에 그래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 독재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검사 독재라는 말씀을 저는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 이제 벌써 재판에서 결과가 2년?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죠. 그 2년입니까? 2년 징역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검찰에서 죄도 없는데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중대성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사 독재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여야가 자꾸 서로 뭡니까 나쁜 점만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결국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의미 있는 그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청부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청부 고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런 상황이고 보면 검사들의 죄를 덮어주고 감싸고 이것이 정말 비일비재한 거 아닌가 이런 국민적 의구심도 있다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그룹이든나 집단에서도 사실은 소수들은 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의혹이 있는 분을 검사장까지 승진시킨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있는 지역에 이른바 자객 공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물론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운동권 심판 프레임으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실제로 좀 자객 공천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영환 위원장이 또 많은 분들이 뛰어든 곳은 우선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현실화될 것이냐 이 부분 관심을 모읍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공간위에서 아마 이 전략공천을 어떤 곳에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한해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천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든 이번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기는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지역에 나가서 야당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그분을 그곳에다가 전략공천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아닌 걸로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른바 친명계와 친문계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이 지역의 친명계 인사가 전략 공천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공천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정당에서도
입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뜻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 없고 또는 근거가 빈약한 그런 이야기들, 숱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또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기사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컷오프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도로 최종적으로 치러질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에 맞서서 정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울분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천 과정이 중요하고 또 이기는 공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공천을 위해서 민주당 중심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잘 형성을 하고 이후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천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금 친명과 친문의 그 내부 갈등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동갑에 아마 조사된 분이 조상호 변호사인가? 아마 제가 언론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셨던 분으로 대장동에 변호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있고 또 개딸 그룹들은 개딸 그룹대로 자기네들이 누구를 여기에 공천해라. 여기에 또 어떤 분을 공천하라고 아마 또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친문과 친명의 굉장히 갈등들이 고조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때에 저는 이제 그중에 일부분들이 나와서 제3시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최근에 들어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천 룰에 따라서 저는 공천이 진행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언론에 나오고 있는 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